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A씨의 집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했다. 오래된 나무, 문과 낡은 벽돌로 이루어진 2층 집. 이사를 온 첫날부터 A씨는 집 안이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형편상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처음엔 단순히 낡은 집이라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밤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단순히 나무 계단이 낡아서 나는 소리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잦아졌다. 어느 날 밤 A씨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시끄러워진 날이 있었다. 무서움을 억누르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 계단 쪽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적막한만이 계단을 감싸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초반에는 걸려오기만 하고 끊어지기 일쑤인 전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해.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처음엔 친구들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낮 그 전화 장난에 정체가 아니다 싶은 일이 벌어졌다. A씨의 친구 B씨가 놀러와 그런 전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장난스럽게 한 번 걸려오면 나한테 바꿔줘봐라며 휴대전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도 전화가 울렸다. B씨가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버린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B씨는 한마디로만 대답했다.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무서운 목소리로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게 아니면 라고 말했어. 그 사건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A씨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낡은 집에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울부짖는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꿈이었다. 꿈속의 그녀는 매번 손을 내밀며 절박하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의 공포스러움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이사가 답이라는 생각에 이사 준비를 서둘렀다. 짐을 싸는 도중 우연히 벽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과거의 한 여성이 쓴 글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를 가둬두고 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찾아 이곳에서 나를 구해줘. A씨는 소름이 돋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기이한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방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더욱 바싹 끌어안은 그의 귓가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악몽들과 전화의 속삭임이 모두 현실이 아닌가 싶은 순간이었다. 방어 본능적으로 눈을 꽉 감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감히 문을 열어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이사를 떠났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아무도 그 후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그 동네에서 몇몇 사람들은 가끔씩 그 집이 있던 자리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을 뿐이다. A씨는 멀리 이사온 후로도 한동안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끔찍한 경험도 희미해져갔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전화벨 소리에 가끔씩 가슴이 철렁이곤 한다. 그가 듣던 그 속삭임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 집에 어떤 비밀이 감춰졌었는지는 영원히 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절 나는 기숙사에서 지냈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저 웃어 넘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느라 방에서 홀로 있었다. 내 룸메이트는 며칠 전 휴학을 하여 방에는 나 혼자였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을 닫았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엔 조금 소리를 내며 열리기에 성가셨다. 나는 문 앞으로 가서 마감이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확인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나는 다시 문을 닫았다. 그 후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변한 듯했다. 그때였다. 창문 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가, 돌아가 라는 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왕복 2층이던 우리 방에서 창문은 테라스로 통하는 문이었다. 나는 테라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을 잠갔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문이 또다시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은 가녀어두웠지만 문의 틈 사이로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겁에 질린 나는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이불 위로 스쳐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그 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문이 삐걱거림,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방 안을 맴도는 그 느낌. 나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기숙사 사감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감님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이전에도 몇몇 학생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 방에서는 수년 전 한 학생이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로 그 방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변화가 필요했다. 사감님과의 대화 이후 나는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방으로 옮긴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기숙사의 그 방만큼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날의 체험은 시간이 지나도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누구에게나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경험은 이제 나만의 비밀로 간직된 채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속 마을에 위치한 한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고 전기도 희미하게 들어오는 곳이라 자연과 가까워지기에 완벽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나는 하루 종일 등산을 하며 땀을 흘린 덕분에 밤이 되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두워진 오두막 안에서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자 알코올 한 잔씩 따라 마시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어릴 적 겪었던 이상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는 공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두막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욱 명확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가 밖을 살펴보니 검은 그림자가 오두막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며 잠시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두막의 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놀란 우리는 얼어붙은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었기에 우리는 끼익 소리를 마주하지 않으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두드림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우리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천천히 열었을 때 놀랍게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함께 시원한 바람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안도하며 문을 닫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듯 그 밤의 이상한 기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밖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맑고 그러나 서늘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오두막을 빙빙 도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다시 깨어나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어두운 밤을 견디고 밝은 빛이 비추는 오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광경에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오두막 주위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흩어져 있었고 밤새 머물던 공간이었던 덕분에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자국은 우리 모두의 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였고 그 발자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서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맑은 아침 빛이 감도는 오두막을 떠나 마을로 내려왔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고 누구 하나 다시는 그 오두막을 찾을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여전히 그 산속 어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포썰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20년 넘은 건물로 저렴한 월세 때문에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특이하게도 708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에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708호에는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계속해서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708호로 이사를 온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이사를 가거나 무언가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혼자 살 집을 찾던 대학생 김영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저렴한 월세와 아파트의 위치가 마음에 들어 708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낡았지만 평범한 집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준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에 얼핏 사람의 형상이 비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영준은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새벽마다 들렸고 바닥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서도 누군가 조용히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알아본 결과 윗집이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며 이 이상한 소리와 형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둘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시에 창문을 보았습니다. 창문에는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젊은 여자의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곧바로 방을 뛰쳐나왔고 그 길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로도 영주는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도 708호는 또 다른 소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폐가까든 708호의 밤마다 베기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성거린다는 이야기와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심한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공포설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아파트와 관련된 세곡한 사실은 감춰졌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오랫동안 남아 이 이야기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708호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며 그곳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다양한 변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